사우디의 밤하늘에 마하 22 미사일 270발이 쏟아졌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단 5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다급히 도움을 청한 사우디에게 미국이 내민 건 구원이 아니라 청구서였습니다. 나라의 심장과 두뇌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협박. 절망에 빠진 사우디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나라는 모두가 하청업체라 비웃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7초 만에 중동의 역사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워싱턴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밤 리야드의 하늘이 불타올랐습니다. 지하 40m 왕립통합방공사령부 중앙통제실. 평소라면 냉각 장치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과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했을 그곳이 그 밤만큼은 지옥의 입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경보음이 고막을 송곳처럼 찔러댔습니다. 오퍼레이터들의 얼굴은 모니터의 핏빛 조명을 받아 시체처럼 창백했죠. 저는 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파하드 알라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왕실 직속으로 30년간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 온 사람이죠. 사막의 폭풍 작전부터 예멘 국경의 포연소까지 저는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지만 단 한 번도 평정심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미국이 준 패트리어트라는 그 누구도 뚫지 못하는 강철의 방패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 뼛속까지 얼어붙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보좌관님, 목표 추적 실패입니다. 레이더가 따라가질 못합니다. 방공 통제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메인 스크린 위로 붉은 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점들은 일반적인 탄도, 궤적을 비웃듯 대기권 상층부에서 물수제비 뜨듯 튀어오르며 지그재그로 꺾여 들어왔습니다. 속도 보고해. 마하 22입니다. 소리보다 22배 빠릅니다.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악마예요. 마하 22점. 그 숫자가 제 가슴을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사막처럼 바싹 말라 있었죠.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패트리어트 전 포대 발사. 사드도 가동해. 요격 미사일 전부 쏟아부어. 제 명령에 수십 발의 요격 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며 밤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 광경은 차라리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없었어요. 요격 미사일들이 표적 근처에 닿기도 전에 적의 비행체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급강하하며 궤도를 틀었습니다. 쾅!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렸고 통제실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요격 성공률 보고해. 오퍼레이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2%입니다. 아니, 10%도 안 됩니다.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적의 극초음속 활강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좌관님, 북부 정유 시설이 직격당했습니다. 90%를 자랑하던 전설이 무너지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곤두박질 치는 요격률 그래프, 하나둘 꺼져가는 도시의 불빛, 화면 너머 어딘가에서 제 국민이, 제 이웃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코끝에 탄내가 스치는 듯한 환각이 일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저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기권 가장자리에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기동하며 우리의 레이더망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리는 괴물이었죠. 지금 당장 막지 못하면 오늘 밤 사우디아라비아의 영광은 잿더미가 될 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성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릴 때마다 영겁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거는 곳은 워싱턴. 상대는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마커스 헤일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10년 넘게 중동 정책을 논의해 온 사이였죠. 저는 그를 동맹이자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날 밤 저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마커스, 나 파하드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패트리어트가 뚫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남의 나라 날씨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 파하드. 진정하세요. 우리 위성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안 좋더군요. 보고만 하지 말고 병력을 보내주시오.
추가 요격 미사일과 함대 지원 사격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제발. 저는 비굴할 정도로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커스는 낮게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동맹, 중요하죠. 하지만 파하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지원에 몇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조건,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이 순간에 미국은 청구서를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원유 증산이요? 방위비 인상이요? 뭐든 들어줄 테니 당장 미사일부터 보내시오. 마커스의 대답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돈 문제는 아닙니다. 우린 좀 더 확실한 보증을 원해요. 사우디 전역의 에너지 관제권, 그리고 신도시 중앙 서버의 관리 권한을 미국 측에 넘기세요.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모든 독자 국방 사업을 중단하고 앞으로 미국산 무기 체계만 쓰겠다는 각서에 서명하십시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의 목줄을 죄는 올감이었어요. 에너지 관제권은 이 나라의 심장이고 중앙 서버는 두뇌입니다. 그걸 통째로 미국에 갖다 바치라는 소리였습니다. 마커스,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그건 우리더러 나라의 영혼을 팔라는 거잖소. 30분 드리겠습니다, 파하드. 서명된 문서를 보내세요. 그럼 어둠을 걷어드리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허한 기계음만 수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손에 쥔 수화기가 땀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수십 년 혈맹이라는 그 거창한 수식어가 위기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미국에게 사우디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쥐어짜는 기름 주머니이자 중동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장기말에 불과했던 거죠. 그때 부관 사미르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보좌관님, 2차 공격 징후입니다. 이번엔 규모가 더 큽니다. 미사일 270기가 동시에 발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대로면 리야드는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270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나라의 영혼을 파는 것이고 거절하면 육신이 통째로 불타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저는 절망의 끝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상회의 시스템이 강제로 켜졌습니다. 마커스 헤일의 얼굴이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워싱턴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습니다. 비싼 씨가 연기가 화면 너머로 피어오르는 듯했죠. 파하드, 첩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당신들 한국 쪽과 접촉했다면서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어조가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충고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한국, 걔들 우리 부품 조립해서 파는 하청 업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총알 한 발도 마음대로 못 파는 나라라고요. 그런 애들한테 국가의 운명을 걸겠다. 정말 실망이군요, 파하드. 마커스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화면을 등지고 시가를 피우며 짓는 그 미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동맹의 얼굴이 아니라 약자의 고통을 즐기는 포식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화상이 꺼지자마자 통제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재무장관 압두라지즈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내각의 핵심 인물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죠. 보좌관님, 미군이 철수한다는 소문 하나에 증시가 폭락하고 외화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마비 직전이에요. 대체 뭘 망설이는 겁니까? 당장 미국 조건에 서명합시다. 압두라지즈 장관, 그 조건이 뭔지 알고 하는 소리요? 에너지 관제권과 중앙 서버를 넘기라는 거요. 그건 우리 주권을 통째로 미국에 바치는 짓이요. 일단 살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한국이라뇨? 검증도 안 된 나라의 무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보좌관님이 독단적으로 한국과 접촉했다가 미국 눈밖에 나면 그땐 정말 끝장입니다. 사방에서 비난과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립무원이었습니다. 믿었던 동맹은 칼을 들이밀고 동료들은 겁쟁이가 되어 무릎을 꿇으라 종용하고 있었죠. 장관들의 눈에는 국가의 자존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당장의 손익을 계산하는 비겁함만 가득했어요. 그 아비규환 속에서
제 시선이 책상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하나.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70년대 중동건설 붐 시절 사우디 근대화 현장의 감독관이셨습니다. 평생 그 다이어리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죠. 저는 홀린 듯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빛바랜 종이에서 희미한 잉크 냄새가 배어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꼬불꼬불한 아랍어 메모와 함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미국인도 유럽인도 아니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 깡마른 체구,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던 동양인 기술자들. 그들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서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귀신들이다. 미국이 3년 걸린다던 공사를 단 8개월 만에 끝내고도 잠을 자지 않는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만약 사막에 불이 나고 모든 친구가 너를 배신하거든 동쪽 끝에 있는 이 작은 거인들을 찾아가라. 사진 뒷면에는 굵은 펜으로 딱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전장,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던 기적, 할아버지가 두 눈으로 목격했던 동쪽의 거인들. 혹시 그들이라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가느다란 희망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부관을 호출했습니다. 사미르, 지금 당장 한국 대사관 무관을 연결해. 그리고 내 전용 회선을 보안 채널로 돌려. 미국 CIA가 절대 도청할 수 없는 라인으로. 사미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이라뇨? 지금 미국과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마커스 부차관보가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미국은 우리를 버렸어. 30분 뒤면 우린 다 죽는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단 말이야. 당장 연결해. 그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을 따돌리고 극동의 작은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거는 도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다이어리와 사진 속 동양인들의 눈빛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짧은 침묵 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해외협력 특임관 정우진입니다. 파하드 보좌관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연락할 줄 알았다는 듯한 그 침착함. 마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당신들 막을 수 있소. 저 악마 같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냐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정우진 특임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면 됩니다. 눈 깜빡할 사이. 그 짧은 한마디가 리아드의 운명을, 아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과연 한국이 말하는 눈 깜빡할 사이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될 미국의 분노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전화를 끊고 5분 뒤 저는 검은색 SUV의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건 신복임 보안팀장 사미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리아드 시내는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치솟는 불길, 끊임없이 울리는 앰뷸런스 사이렌, 공포에 질린 시민들의 비명. 도시 전체가 울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차창 틈으로 스며들어 목구멍을 찔렀습니다. 저는 기침을 삼키며 백미러를 봤습니다. 검은색 세단 세 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뒤에 붙었습니다. 아무래도 조용히 가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미국 정보원이거나 변심한 내각의 지시를 받은 추격조일 겁니다. 사미르가 핸들을 꺾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도심의 좁은 골목을 질주하는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건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역주행도 불사하며 우리는 외곽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저들은 GPS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차 내비게이션은 먹통이에요. 사미르의 말대로였습니다. 미국이 우리 군용 GPS 신호를 손보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가린 채 달리는 꼴이었고
적들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기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던 그때 주머니 속 보안 단말기가 진동했습니다. 정우진 특임관이었습니다. 파하드 보좌관님, 지금 3번 국도 방향으로 오고 계시죠? GPS가 차단돼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내는 신호를 따라오십시오. 우리만의 독자적인 위성 보정값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거짓말처럼 선명해졌습니다. 미국의 GPS 신호가 아닌 전혀 다른 주파수의 위치 정보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를 쫓는 추격 차량들의 위치까지 빨간 점으로 정확하게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국 위성망이 차단됐는데 설명은 나중에 하죠. 일단 그 골목 끝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지름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길을 열어놨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미르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모래먼지가 자욱한 비포장도로, 그곳에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활주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우리를 쫓던 차량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빨간 점들이 우왕좌왕하는 게 그대로 보였죠. 정우진은 단 5분 만에 세계 최강이라는 CIA의 추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혀로 적셨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가 비웃었던 그 하청 업체가 미국의 눈을 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끝에는 등화도 켜지 않은 거대한 수송기 한 대가 엔진을 예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체에는 민간 구호 물자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풍기는 위압감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램프가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바로 정우진 특임관이었습니다. 파하드 보좌관님, 타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창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진짜 기적을 보여드리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멀어지는 리야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미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미국의 보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내일 아침이면 제 이름은 반역자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내 레이더 경보 장치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요. 미국 태평양 함대 소속 전투기들이 우리 항로를 막고 있습니다. CIA가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강행한 모양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국은 기어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저를 리야드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기내 스피커를 통해 위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 해군 조종사의 교신이었습니다. 한국어로 통역되어 들려온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기는 미 해군 전투기 편대다. 정체불명의 수송기는 즉시 기술을 돌려 복귀하라. 응하지 않을 시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강제 유도에 착수한다. 반복한다. 즉시 기술을 돌려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 저편에서 푸른 섬광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전투기 후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순식간에 우리 수송기 양옆으로 따라붙었습니다. 날렵한 기체가 날개를 흔들며 위협 비행을 시작했어요. 미사일 장착대에 매달린 실탄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직 사우디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 수십 년 혈맹이라는 미국이 제 비행기를 격추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정특임관,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공경에 빠뜨릴 순 없어요. 정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보안통신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보좌관님, 걱정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가 나직하게 암호를 읊조렸습니다. 여기는 유령. 독수리들의 호위를 요청한다. 코드명 무궁화 가동.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수송기 상공의 구름을 뚫고 네 대의 거대한 그림자가 수직에 가까운 속도로 하강했습니다. 미국 함재기보다 훨씬 날렵하고 세련된 형상. 기체 측면에 새겨진 선명한 태극 마크와 KF-21이라는 글자가 달빛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 보라매였습니다. 네 대의 보라매가 순식간에 미국 함재기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칼날로 종이를 자르듯 날카로운 기동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 전투기의 등장에 미 해군 조종사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교신망에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뭐야 이건? 한국 KF-21인가? 이 구역은 우리 작전 구역이다. 당장 물러나라. 하지만 보람의 편대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보람의 편대다. 우리는 정당한 외교 절차에 따라 귀빈을 호송 중이다. 우리 자산에 대한 어떤 위협도 용납하지 않는다. 항로를 방해하면 자위권 차원의 대응에 착수한다. 물러나라. 하늘 위에서 팽팽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보람에는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조차 당황하게 만드는 급선회와 급상승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차라리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미 해군 전투기들은 속도를 줄이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만 느끼던 저에게 한국의 보람에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자들의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수송기는 보람의 호위를 받으며 대한민국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한국의 야경은 리야드의 불바다와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비행기는 사천의 비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지프차는 어둠을 뚫고 고속도로를 달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심장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할아버지가 다이어리에 적어 놓으셨던 그 투박한 건설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공장 건물들과 밤새 불을 밝힌 거대한 크레인들. 그곳은 마치 잠들지 않는 거대한 심장처럼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저 불 켜진 공장들이 다 방산 공장입니까? 네. 저 안에서 수만 명의 기술자가 보좌관님의 나라를 구할 미사일과 레이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지프차는 산업단지 가장 깊숙한 곳, 간판도 없이 번호만 적힌 낡은 회색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 앞에는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작업복 차림으로 서 계셨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무심하게 담배 연기를 뿜어내던 그 노인. 가까이 다가갈수록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바로 오성환 명장이었습니다. 노인은 차에서 내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사우디 보좌관이 당신이오? 명장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내 기계 하나는 확실하게 만지지. 들어오소. 밤새 할 일이 태산이오. 노인의 손은 기름때로 절어 있었고 마디마디가 굵게 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야말로 수많은 전장을 잠재워 온 진정한 방패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리야드의 건조한 모래바람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쇳덩이 냄새, 코끝을 자극하는 매캐한 용접 연기, 그리고 거대한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내뿜는 웅장한 진동. 그곳은 잠들지 않는 거대한 짐승의 뱃속 같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레인이 육중한 강철판을 나르고 수백 명의 기술자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개미처럼 움직였습니다. 에어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국 놈들이 파는 패트리어트, 그거 참 좋지. 근데 그놈들은 사막의 뜨거움을 몰라요. 기온이 54도를 넘어가면 정밀 센서들이 맛이 가기 시작하는데 그놈들은 그냥 에어컨 더 세게 돌리라는 소리나 하거든.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태생부터 결핍 속에서 자랐거든. 오성환 명장은 검은 방수포로 덮인 거대한 발사관 하나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갑자기 쓸쓸해졌습니다. 보좌관 양반, 내가 왜 이 나이 먹도록 기름때 묻히며 사는 줄 아시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이었소. 내 외아들이 군대 가서 훈련받다가 죽었거든. 남의 나라에서 수입해온 낡은 박격포가 발사 중에 터져버린 거예요. 포신이 불량이었지. 그때 결심했소. 다시는 내 자식 같은 놈들이 남의 나라 불량 무기 때문에 개죽음 당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뼈에 사무친 한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명치 끝이 뻐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독하게 만들었소.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도,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날아가게. 미국 놈들이 주말이라고 쉬고 휴가 간다고 쉴 때 우리는 공장 바닥에서 잠자며 이 쇠를 달궜소. 그게 한국 방산의 혼이요. 미국 부차관보 마커스가 내밀었던 청구서에는 숫자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성환 명장이 보여주는 이 현장에는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 사우디 사막에서 인간띠를 만들어 방파제를 지켰다던 한국 기술자들의 그 눈빛이 오성환 명장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다이어리를 꺼내 그 흑백 사진을 정우진 특임관에게 보여줬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평생 이 사진을 간직하셨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패트리어트를 팔며 엄청난 돈을 챙길 때도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진짜 무기는 쇠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약속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제가 오늘 당신들을 선택한 건 도박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목격했던 그 정직한 근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우진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창밖의 검은 밤하늘을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 방산의 시작도 사실 그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남의 나라 총을 빌려야 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무기가 없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맨몸으로 탱크에 뛰어들어야 했던 그 한이 우리 피 속에 새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만들 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겠다는 독립선언문을 쓰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그가 한 장의 빛바랜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아랍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약속은 지킨다. 반세기 전 사우디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한 한국인 기술자가 보좌관님 할아버님께 건넨 쪽지의 사본입니다. 그 기술자의 이름은 김두식. 거대한 방파제가 무너질 위기에 미국 감독관들은 전부 대피했지만 우리 선배들은 도망치는 대신 서로 팔을 엮어 인간띠를 만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죽더라도 이 방파제는 지키겠다는 듯이요. 결국 그들은 미국이 3년 걸린다던 공사를 8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다이어리에 적힌 그 한 문장이 반세기를 건너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성환 명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손톱만 한 크기의 작은 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그 반도체는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보좌관 양반, 너무 쫄지 마시오. 저 미국 놈들이 GPS 끄면 우리가 장님될 줄 알겠지. 근데 우리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어. 이게 바로 KPS라고 하는 우리 독자 위성항법 마스터키요. KPS,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미국조차 불가능하다 비웃던 신의 눈이었습니다. 저놈들이 하늘의 문을 닫으면 우리가 새로운 하늘을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소? 이 칩을 중앙 서버에 꽂는 순간 리아드 곳곳에 미리 배치해 둔 우리 장비들이 일제히 깨어날 거예요. 우리 기술진 180명은 이미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리아드 현지에 도착해 있소. 각 포대마다 KPS 연동 장비를 깔아놨거든. 당신이 도착해서 이 마스터키를 꽂는 순간 사우디의 모든 방공망이 한국의 눈으로 다시 깨어날 거예요. 오성환 명장은 칩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국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명장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혼을 사막의 하늘 위에 뿌리겠습니다. 오성환 명장은 대답 대신 다시 용접 마스크를 썼습니다. 화악, 다시 터져나오는 푸른 불꽃. 그 불꽃은 이제 리아드의 어두운 밤을 밝힐 희망의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제 손에는 미국이 결코 뚫지 못할 한국의 눈이 쥐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아드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보좌관님, 큰일 났습니다. 정우진이 다급하게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가 긴박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헤일 부차관보가 방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의 독단적 행동을 동맹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부로 사우디 전역의 군용 GPS 신호 공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GPS 차단. 그것은 현대전에서 눈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미사일은 목표를 잃고 비행기는 자신의 위치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리아드 상공을 지키던 모든 방어 체계가 일시에 먹통이 된다는 뜻이었죠. 마커스, 이 악랄한 자식, 기려이 우리 목줄을 죄는구나. 수송기가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사막을 향해 돌진하는 동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리아드에 도착해 지하 벙커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장관들의 비명 섞인 고함이었습니다.
파하드 보좌관, 이제 속이 시원하나? 자네가 한국과 손잡는 바람에 미국이 완전히 등을 돌렸어. 지금 리아드 상공으로 적의 3차 공세가 시작됐는데 우리 미사일들은 위치조차 못 잡고 있단 말이야. 재무장관 압두라지즈가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붉은 글자만 무심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벙커 한 구석의 화상회의 시스템이 강제로 켜졌습니다. 마커스 헤일의 얼굴이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화려한 워싱턴의 야경. 그는 승리자의 오만함을 한껏 머금은 얼굴로 비웃었습니다. 오, 드디어 돌아왔군요, 파하드. 한국 공기 좀 마시고 오니 어떻습니까? 이제 현실이 좀 보이나요? 지금 리아드 상공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270발. 그거 우리가 GPS만 다시 쏴주면 5분 만에 요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당장 중앙관제권 이양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럼 이 어둠을 당장 걷어들이죠. 벙커 안장관들은 어서 서명하라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사방에서 손이 뻗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커스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커스 부차관보. 당신들은 동맹의 가치를 권력으로 환산하는 장사꾼일 뿐이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거는 당신들에게 사우디의 미래를 맡길 순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눈을 빌리지 않기로 했소. 뭐라고? 눈을 빌리지 않아? GPS도 없는 주제에 무슨 수로 저 미사일들을 막겠다는 거지? 한국에 그 싸구려 장난감이라도 쓰겠다는 건가? 하, 정말 실망이군요. 한국은 우리 부품이나 조립하는 하청이라니까요. 좋아요. 그 잘난 한국 기술로 한번 막아보시죠. 30분 뒤에 리아드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직접 위성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마커스의 비웃음이 벙커 안에 메아리쳤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서는 270발의 미사일이 거대한 붉은 구름처럼 리아드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작은 칩 하나가 쥐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칩 하나가 거대 제국의 보복을 뚫고 리아드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분 뒤 우리는 저 오만한 얼굴에 어떤 대답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명장님이 말씀하신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입니다. 7초면 충분합니다. 정우진 특임관이 제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말했습니다. 벙커 구석에서 조용히 대기하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민간인으로 위장해 리아드에 들어와 있던 180명의 선발대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KPS라고 적힌 파란색 장비 상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성환 명장이 준 마스터키 칩을 중앙 서버의 슬롯에 꽂았습니다. 딸칵, 미세한 진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검게 죽어있던 벙커 안에 수백 개 모니터가 일제히 푸른빛을 내뿜으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복구 시작. 한국 위성 신호 수신 성공. KPS 독자 항법 알고리즘 가동합니다. 엔지니어의 복창과 동시에 메인 스크린 위로 리아드 전역의 지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미국의 GPS 신호가 차단된 상태에서 오직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든 위성항법 시스템이 사막의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정밀도였습니다. 이전 미국 시스템보다 훨씬 선명한 고해상도 지도가 펼쳐졌고 적 미사일의 궤적이 마치 입체 영상처럼 분석되어 떠올랐습니다. 단 7초 만에 죽었던 도시의 눈이 다시 떠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GPS 없이 어떻게 위치를 잡는단 말이야. 재무장관 압두라지즈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화면 속 마커스 헤일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불가능해. 한국의 위성 기술이 어떻게 우리 GPS의 공백을 메운단 말인가? 걔들은 아직 독자적인 글로벌 위성망도 없단 말이야. 정우진이 마커스를 향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차관보님, 당신들이 하늘의 문을 닫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하늘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거대 위성 수백 개를 띄우는 대신 지상 보정 기지와 초소형 위성을 연동하는 한국만의 집요한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당신들이 비즈니스로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우주를 연구했으니까요. 화면 속 리아드 상공에는 270발의 미사일이 거대한 붉은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눈먼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목표 조준 완료.
요격 미사일 발사 시퀀스 가동합니다. 셋, 둘, 하나, 발사. 벙커 전체가 육중한 진동으로 흔들렸습니다. 지상 발사대에서 솟구쳐 오른 수백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한국형 요격 체계인 LSAM과 천궁2가 KPS의 신의 눈을 통해 적의 심장을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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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드의 밤하늘 곳곳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태양보다 환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며 불꽃놀이처럼 흩어졌습니다. 미국의 GPS 유도 없이도 우리 요격 미사일들은 한국 위성이 보내주는 정밀한 좌표를 따라 자석에 이끌리듯 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보고해. 오퍼레이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환희에 차서 외쳤습니다. 전탄 요격입니다. 270발. 단 한 발도 뚫지 못했습니다. 리야드 상공. 클리어. 벙커 안이 함성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장관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해낸 겁니다. 미국도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불가능하다 했던 그 일을 대한민국과 사우디가 손을 맞잡고 해낸 겁니다. 화면 속 마커스 헤일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패권 국가의 부차관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은 기적 앞에 무릎 꿇은 한 명의 목격자일 뿐이었죠. 승리의 함성도 잠시, 정우진 특임관의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보좌관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한 발이 오고 있습니다. 스크린 한 구석에서 보라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점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기존 미사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질량과 속도, 적들이 숨겨두었던 최후의 무기였습니다. 낙하 속도 마하 21을 넘어섰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급의 전략 변기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방패로는 막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화면 속 마커스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리야드, 당장 대피해. 저건 우리 사드도 패트리어트도 못 막아. 미국도 저런 극단적인 낙하 궤적은 방어 시뮬레이션에서 제외했단 말이야. 한국 시스템으로는 어림도 없어. 세계 최강대국조차 포기한 순간 저는 옆에 선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성환 명장의 공장에서 보았던 그 뜨거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창원에서 명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미국은 확률을 계산하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끝을 봅니다. 지금부터 LSAM의 숨겨진 기능을 개방하겠습니다. 정우진의 손가락이 콘솔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벙커의 모든 조명이 붉은색에서 짙은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한국형 요격 포대들이 일제히 포신을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직격, 요격 방식입니다. 파편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미사일이 저 괴물의 머리를 직접 들이받아 소멸시키는 겁니다. 오차는 단 1cm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악! 요격 미사일 4발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미사일 꼬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은 태양보다 밝았고 이륙과 동시에 음속을 돌파하는 충격파가 리야드 시내의 유리창을 뒤흔들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푸른 점 4개가 보라색 거대한 점을 향해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마하 22와의 정면 충돌. 대기권, 경계면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줄기 거대한 빛의 궤적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밤하늘이 하얗게 타올랐습니다. 쿵! 대기권 밖에서 일어난 대폭발의 충격파가 지상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늘 위에 거대한 불꽃의 고리가 형성됐습니다. 마치 사막 위에 뜬 인공태양 같았죠. 보라색 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만 개의 파편이 유성우처럼 쏟아졌습니다. 격추 확인, 표적 완전 소멸, 리야드 상공, 클리어. 저는 화면 속 일그러진 마커스의 얼굴을 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커스 부차관보, 보셨습니까? 당신이 싸구려 장난감이라 무시했던 한국의 실력이 당신들의 오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늘 밤 리야드의 하늘은 한국의 방패가 지켰습니다. 당신들의 GPS도 당신들의 조건부 지원도 필요 없었어요. 마커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야드의 지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어제까지 절망의 붉은 화염으로 가득했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평화로운 푸른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공포의 비명은 사라지고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나누는 뜨거운 포옹과 환호가 도시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그때 제 단말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마커스 헤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오만하게 협박을 일삼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당혹감과 초조함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파하드, 정말 대단하군요.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요격 시스템이 보여준 수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었으니까요. 대통령께서도 방금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GPS 차단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였다고요. 지금 당장 신호를 복구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국과의 독자 계약을 재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훨씬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비굴하기까지 한 목소리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패에 경악하고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한 그들은 이제서야 우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커스 부차관보, 이제 당신들의 GPS 신호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눈을 가졌고 우리를 거래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친구로 대해주는 형제를 찾았습니다. 당신들이 말한 파격적인 조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어요. 이제 그 청구서를 들고 그만 퇴장하시죠. 저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미국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세월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에 섰습니다. 사우디 국왕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혈맹의 탄생을 선포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영혼을 담은 나라와 그 진심을 알아본 나라가 만나 세계 평화의 새 기준을 세운 역사적 순간이었죠. 행사가 끝난 뒤 저는 정우진 특임관과 함께 창원의 그 낡은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성환 명장님은 여전히 작업복 차림으로 뜨거운 용접 불꽃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감사의 인사와 함께 국왕이 수여한 최고의 훈장을 내밀자 명장님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에이, 훈장은 무슨, 그냥 우리 자식들 지켜줄 물건 하나 제대로 만든 것뿐이오. 보좌관 양반도 고생 많았소. 나라 지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이제 다리 좀 뻗고 자시오. 투박한 사투리가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명장님의 기름때 묻은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이 손이 바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제국의 오만을 꺾고 리야드의 수만 명을 살려낸 진정한 신의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저는 새로운 글을 적어 넣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격했던 사막의 유령들은 이제 세계를 지키는 거인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고 오직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 기적을 이뤄냈다. 이제 사우디와 한국의 우정은 저 사막의 태양처럼 영원히 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전탄 요격, 마하 22의 정면 충돌, 그리고 단 7초의 시스템 복구. 이 기적 같은 숫자들 뒤에는 창원 공장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청춘을 바친 명장들의 거친 손마디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끝내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독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얕잡아 본 건 단순한 하청 업체가 아니라 잠들지 않는 거인이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며 등을 돌릴 때 우리는 묵묵히, 조용히, 그리고 마침내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가 전해드린 사막의 하늘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전탄 요격, 마하 22의 정면 충돌, 그리고 단 7초의 시스템 복구. 이 믿기 힘든 숫자들 뒤에는 공장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청춘을 바친 우리 기술자들의 거친 손마디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 등을 돌릴 때 우리는 묵묵히, 그리고 마침내 실력으로 증명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리는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